네, 안녕하십니까. 국어 강사 김남준입니다. 오늘은 어제 있었던 2023학년도 6월 모의고사 총평을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총평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 시험지를 풀고 느낀 어떤 감상이나 이 시험지를 앞으로 풀어야 되고 아니면은 풀었던 학생들이 앞으로 우리가 수능을 대비할 때 어떤 식으로 좀 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좀 지금은 설명을 할 거고요. 구체적인 해당 내용에 대한 해설은 추후에 차근차근 촬영을 해서 해당 유튜브에다가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간략하게 이번에 6월 모의고사에서 제가 느낀 감상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먼저 정리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독서가 쉽지 않았다. 뭐 이런 정도로 일단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는 뭐 쉽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영 글씨가 늘 마음에 안 드네요. 쉽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어떤 학생들은 너무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려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어려웠던 이유는 정보가 산재되어 있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산재라는 말을 또 모르면 이제 또 우리가 비문학 풀 때 힘들 수 있죠. 흩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얻을 때 예를 들면은 A의 내용을 얻어야 되면은 그 A에 대한 내용을 앞과 뒤에 문장에서 찾을 수 있으면 되는데 예를 들면은 그 해당되는 내용이 그 위에 뭐 1문단에 있다든지 2문단에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내려가면서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겠지만 과학 지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새롭게 제시되는 정보들이 많았죠. 그런 점에서 이 정보를 파악하고 관계를 정리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비문학을 문제를 풀 때 보통은 조금 방법적으로 접근을 하는 편입니다. 방법적으로 접근한다는 게 뭐냐면 문제에 출제되는 원리에 맞춰서만 독해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작년부터 이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수능 체제가 바뀌고 수능의 출제 방식이 달라지면서 이와 같은 비문학의 출제 방식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 출제되는 원리, 예를 들면은 정보 간의 뭐 예를 들면 차이점을 물어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추론 문제에서도 뭐 상대 서술어라고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이 좀 와닿지가 않아서 비례 반비례 관계에 의한 한쪽이 커지면 한쪽이 작아지는 이런 내용의 정보 관계를 파악하는 것들이 그 이전에는 출제가 많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냥 정보 자체를 얼마나 잘 이해했느냐 라는 거를 물어보는 질문들이 많아서 사실은 방법적으로 글을 읽기보다는 이 글의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거를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내용 자체를 이해한다는 건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친구한테 귀엽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거는 예를 들면 선지에서는 나는 이 친구에게 호감이 있다 라는 표현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왜 어렵습니까? 귀엽다라는 말만 본문에 있을 뿐 호감이 있다라는 말은 본문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귀엽다라는 말에서 여기에는 어떤 글쓴이의 긍정적인 정서가 반영이 돼 있겠거니 라는 판단이 든 상태에서 선지를 봐야 되는데 그 생각 자체, 그 정보 자체가 연결이 안 되면 귀엽다와 선지의 호감이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독서가 계속해서 난도가 올라간다라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두 번째 원인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세 번째 원인으로 꼽았던 지문의 길이는 짧아짐이라는 이 내용을 많은 친구들이 보고 아니 지문이 짧아지면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지문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건 정보량이 줄어든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자, 무슨 말이냐면 정보량은 유지된 채 지문의 길이만 짧아집니다. 그 얘기는 즉 뭘까요? 정보의 밀도가 올라가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방금 제가 얘기했던 맥락과 연결됩니다. 자, 예전에는 귀엽다라는 말과 호감이 있다는 말이 본문에 다 써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보의 밀도를 높여야 되다 보니까 본문에서 귀엽다는 말만 남겨두고 호감이라는 말을 지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귀엽다라는 이 단어 하나에서 뭐 호감이라든지 아니면은 긍정적 정서라든지 아니면 대상을 좋아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다 파생시킬 수 있어야 되고 결국에는 지문의 길이가 짧아지는 건 독서 지문의 난이도를 올리는 이유,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은 독서가 이번에 어려웠을 것이고요. 이것은 뭐 7월 모의고사는 안 칠게요. 그거는 이제 교육청에서 출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이랑은 다른 출제기관에서 출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6월 모의고사가 이랬기 때문에 9월 모의고사도 이럴 가능성이 높고 이것은 즉 수능에서도 이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딱 머리에 넣고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독해를 할 때 주의해서 내가 얼마나 이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요거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지문부터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지문은 독서 이론 지문인데요. 독서 이론은 솔직히 어렵지 않았습니다. 독서 이론은 어렵지 않았는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제가 지적한 그런 문제가 나타났어요. 자, 1번 문제 보시면 요게 정답률이 생각보다 낮았거든요. 왜냐하면은 1번의 답이 1번이었는데 여기서 이 어휘력은 읽기 기능이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 관계거든요. 근데 분명히 여기서 어휘력이라는 단어가 나왔단 말이에요. 하지만 읽기 기능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는 읽기 기능과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보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틀리는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서 이론은 어렵지 않았으나 정보 관계를 얼마나 잘 정리했느냐 요것 때문에 1번이 날아간 친구들이 많다는 점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문의 동양철학 지문입니다. 자, 동양철학 지문은 대대로 이과 성향의 친구들이 어려움을 겪어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지문이 동양철학, 제가 또는 역사학이라고 했죠. 즉 사실상 이거는 두 개가 융합이 된 건데 거기에 플러스 우리가 이 지문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원인은 가나가 분할돼서 나온 지문이었다는 점이죠. 원래 이전에는 이제 우리 선택 과목 나오기 전에는 이 가나로 나눠져 있지 않고 하나의 긴 통합 지문으로 나왔었는데 하나의 긴 통합 지문이라고 그 출제된 것들도 사실 앞부분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인문 내용이면 뒷부분은 뭐 예를 들어 기술 지문 뭐 이런 식으로 제재가 나눠져서 지문이 그 지문이 그 작성됐기 때문에 사실은 가나 지문이랑 나눠져 있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나 지문으로 나눠져 있는 거는 와 새로운 유형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벌써 그리고 작년부터 계속해서 가나 지문 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굳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낯설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특히 제가 이과 성향이라고 말씀드린 사실 이과 성향이 아니라 제가 판단하기에는 중위권 이하 학생들 또는 어휘력이 약한 학생들은 여기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사실 이해를 했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왜냐하면은 본문 한번 볼게요. 자, 이 본문 보시면 여기서 뭐 종식 어렵지 않을 수 있지만 뭐 분서 갱유 이런 거 다 배경 지식이죠. 그다음 뭐 단행 허언은 요즘 친구들 많이 쓰는 말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여기서 쭉쭉쭉쭉 나오다가 여기에 뭐 진나라가 어땠는지 이런 거 모르는 친구들은 또 틀리고 그리고 숭상 요거 오답률 높았죠? 자, 숭상은 높여서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 저술 그 다음에 뭐 남용 통치 그 다음에 여기서 배해 그러니까 선생님 저 이거 다음 뜻 다 알아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막상 남용이 뭔데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해 줄래? 라고 하면 그냥 쓰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대답하는 친구들이 대다수입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정확한 뜻을 모른 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애들이 다 딱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그럼 이 정보들이 누적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 정보가 애매모호하게 뭔가 이해가 안 된 상태로 누적 되다가 여기서 예를 들면은 이제 폭발하는 겁니다. 뭐가요?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 그 읽기 방식이 실패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나 분명히 이거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는데 뭐 예를 들면 얘는 맞췄다 쳐봐요. 그런데 8번 같은 문제를 도저히 풀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7번 어려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용의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근데 이 내용의 정확한 이해가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어휘력이겠죠. 그리고 더 알아두면 좋은 건 배경 지식이겠죠. 그 다음 동시에 우리는 여기서 정보 간의 관계까지 파악을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읽기의 기본을 우리가 등한시하게 되면 여기서 날아가게 되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선지 자체도 굉장히 까다롭게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렵게 문제를 내기 위해서 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이 1번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여기서도 옛 국가에서 드러난 사상적 공백을 채우기 위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자, 본문 볼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옛 국가는 뭐지요? 진이죠. 새 국가는 그럼 뭘까요? 뭐 여기서 이제 유가가 나오는 뭐 여기에 한 촉이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쭉쭉쭉쭉 내용 나오는데 그러면 옛 국가에서 드러난 사상적 공백이 무엇이냐? 자, 여기에 유가 같은 경우에는 옛 국가에서 드러난 사상적 공백. 근데 여기에 이제 쭉쭉쭉쭉 내용이 나오면서 여기에 유가가 얘기를 합니다. 진의 단명 원인을 가혹한 형벌의 남용, 법률에만 의거한 통치, 군주의 교만과 사치, 현명하지 못한 인재 등용 등으로 지적하고 동시에 사상 통제가 낳은 폐해를 거론. 거론도 제가 체크해야 되겠네요. 거론이란 단어도 많은 친구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체크를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본문 볼까요? 사상적 공백이 맞나요? 공백이 뭔가요? 그리고 비어있다는 거죠. 맞나요? 벌써 아리까리 하잖아요. 벌써 헷갈리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여기서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기서 맞나? 이렇게 하다가 틀리게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관계를 맺고 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 정말 쉽지 않죠? 그리고 요거를 제대로 파악해야만 보기에 적용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사실. 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너무 이제 지체되면 안 되니까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과학 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명과학 지문이죠. 저는 생명과학 지문 처음에 딱 보고 괜찮네, 할만하네 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이제 처음에 읽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니 여기 이 문단이 굉장히 힘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들도 이 문단이 힘들었다면 그건 잘 하신 거고요. 선생님 저는 안 힘들었습니다. 그럼 두 가지 경우죠. 첫 번째는 이것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읽었거나 두 번째는 생명과학을 선택을 했거나 사실 제가 이제 생명과학을 전공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생명과학을 선택을 하면은 이 내용을 배우는지 안 배우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래도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과 쪽을 선택한 친구들, 그러니까 과탐을 선택한 친구들이 언어와 매체를 많이 선택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친구들이 그나마 이 지문을 비교적 더 잘 푼 사실을 확인한 걸로 볼 때 아마도 생명과학을 선택한 이과 성향의 친구들이 이 지문을 조금 더 잘 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앞선 설명의 기조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10번 마찬가지예요. 정보를 얼마나 잘 정리했는가. 굉장히 디테일한 거 가지고 물어봤고요. 여기서는 이제 답이 1번이 되는데 추후에 설명하겠지만 1번이 되는 이유는 여기서 뭐 섬유소 그늘과 혈액의 손실이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번이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칼슘의 역설 요거 11번 있죠. 요것도 굉장히 쉽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칼슘의 역설은요. 여기 이 지문 내에서 이 답선지, 즉 2번이 답이 되는 것에 대해 여기에 본문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없어요. 즉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지문의 길이는 짧아지는 것에 연관이 된 출제 원리입니다. 즉 본문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에 해당하는 어떤 내용을 통해서 여기 있는 11번을 확인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12번은 그래도 제가 강조하는 내용대로 나왔습니다. 비교, 대조, 공통점과 차이점, 중심으로 보는 문제 나왔고 어렵지 않게 풀어주시면 되는데 얘도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얘는 도대체 왜 어려웠냐? 우리는 보통 기억, 니은을 비교하면 여기서 보거나 요 밑을 보거든요. 근데 이거 답인 이유는 이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13번. 저는 13번 어려웠습니다. 제가 풀 때. 왜냐하면은 얘는 이 문단을 얼마나 잘 정리했느냐 싸움이었거든요. 얼마나 글을 정확하게 읽고 잘 정리하면서 읽느냐. 제가 지난번에 수능을 잘 보는 방법 관련해서 영상을 짧게 올린 적이 있었는데 자, 우리 이거 절대 눈으로 읽어서 13번 쉽게 맞추기 어렵습니다. 눈으로 읽어서는 안 돼요. 화살표를 치든 연결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얘네들의 정보를 정리를 해야 우린 13번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지문 사회 지문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제가 여기 경제 지문이라고 써놨는데 엄밀히 말하면 내용이 경제 지문인 거지 출제 방식이나 원리는 경제 지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오히려 사회 이론 지문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많은 전문가 또는 뭐 학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문 별로 안 어려운데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이 틀렸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얘도 내용적으로 문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갈게요. 본문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제가 내용적으로 어려웠다는 건 이게 선지에 적용되었을 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선지에는 있는 설명이 본문에는 없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는 점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14번 이게 지금 이번 시험에서 제일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로 지금 확인이 되거든요. 정답률이 막 10%대로 알고 있어요. 제일 고난도 문제였는데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답이 1번이었지만 4번을 찍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그럼 4번이 적절한 이유를 여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중차분법 해놓고 이 가정이 충족되면 사건 전의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즉 차이가 있었을 수도 있다. 그대로 연결됩니다. 즉 4번이 적절해지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밑줄 친 내용을 설명을 분명히 듣고 있는데도 이게 같은 말이라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만큼 정보량이 많은 그걸 유지하면서도 지문의 길이를 줄이다 보니까 아주 함축적인 내용으로 선지와 연결시켜버리는 이런 출제 방식이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14번 같은 문제가 제가 비문학 총평에서 말씀드린 지문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 문제가 늘어난 아주 전형적인 예시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번 어려웠다. 그리고 15번 마찬가지 추론 문제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앞선 제가 기존에 나왔던 문제풀이 방식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이 정도는 저랑 열심히 훈련한 친구들은 맞춰주지 않았을까. 하지만 실제 정답률은 이 친구도 높지 않았습니다. 오답률이 높았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번은 이제 보기 문제, 사례의 적용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는 원래 역대로 늘 정답률이 낮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오답률이 높은데요. 역시나 오답률이 높았고요.
뭐 이거 같은 경우에 디테일하게 왜 답인지에 대한 설명은 추후에 하겠지만 여기서 이제 이런 보기 지문이 어려운 이유, 특히 사례 적용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예를 들어 지금 여기에 보면은 최저임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고용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본문에 갔을 때 띵 하고 예컨대 그러면서 쭉쭉쭉쭉 예컨대 고용처럼 이런 표현이 떠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이 떠오르지 않고 여기에 매몰된단 말이에요. 많은 학생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매몰되고 이 내용만 읽다가 틀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기를 읽을 때 늘 본문의 어떤 부분과 연결 지을 수 있는지 계속 고민하면서 읽어줘야 된다는 점 그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17번은 뭐 어렵지 않았죠. 근데 보통 문맥상 가까운 의미 하면은 정답률이 뭐 80% 이후에서 90%까지 가는데 이번에는 정답률이 이것도 좀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추후에 제 학생들과 논의해 가면서 왜 틀렸는지를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만 만약에 이제 제가 영상을 올리고 이제 뭐 후기를 좀 남기거나 같이 저는 이게 어려웠어요 라는 생각이 드는 이제 친구들이 있다면 같이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해당 연구에다가 반영하고 제가 다음에 9월 모고를 대비하거나 수능을 대비할 때 이 부분을 반영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학입니다. 자, 문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총평에 적은 것처럼 작품 이해 난이도는 평이했습니다. 즉, 작품 이해 자체가 안 되는 경우는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작품 이해가 어려웠는데요. 보통 그런 학생들은 이제 3등급 이하인 학생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좀 상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총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3등급 이하여서 저는 문학 작품 읽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그런 친구들을 위한 추가적인 제가 내용 설명은 차후에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문학은요. 2등급 이상을 맡고 싶은 학생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문학은 2개 이상 틀리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문학에서 틀린다면 비문학에서도 어차피 틀릴 거기 때문에 등급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비문학은 잘하고 문학은 못한다. 저는 이런 학생 못 봤거든요. 보통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뚜껑을 딱 까보면 비문학도 못하고 문학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을 먼저 다지고 그 다음 비문학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수능 대비할 때. 자, 다시 한번 그거 기억해 놓고 자, 내가 만약에 문학이 어렵다면 그냥 난 국어를 못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그 뒤에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EBS 교재와 주제가 연계되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소연속록 연계되었고요. 자도사 연계되었고요. 향가 연계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향가라고 잘못 오타를 친 것 같네요. 향가가 아니라 향아죠, 향아. 네, 죄송합니다. 향아입니다, 향아. 오타네요, 오타. 자, 근데 이제 그 이외에 예를 들면은 사시가, 그 시절, 미스터방,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낀 제 인상으로는 수특에 있는 교재, 그러니까 수특에 실려 있는 문학 작품들과 주제가 좀 연계된다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선 이제 비문학에서도 제가 이제 차근차근 또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뭔가 연계가 됐겠지만 확실히 문학은 연계가 좀 많이 되었다라는 체감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적어도 내가 문학이 너무 어렵다. 제가 말씀드린 3등급 이하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비문학은 설령 조금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EBS 교재인 수특 또는 수능 완성 이런 교재들을 꼭 특히 문학을 열심히 공부를 해주면 우리가 틀린 문제도 맞출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니까 그거 좀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문학에서 이 보기 지문, 그러니까 보기 문제가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것과도 연계되겠죠. 비문학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같이 보기 난이도가 조금 올라간 느낌이 들어서요. 그것도 예시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고전소설의 소현속록입니다. 자, 이 작품은 사실상 가정소설의 느낌으로 출제가 되었죠. 자, 가정소설이라 하면 처첩 간의 갈등입니다. 또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듣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쉽게 설명해서 첫째 부인과 첩의 갈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현속록 보시면 여기에
여자들끼리의 싸움인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 이 석씨는 착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씨가 이 석씨 부인을 모함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처첩 간의 갈등을 굳이 강조하는 이유는 이거 제가 저희 학원에서 지난주에 6월 모평 대비할 때 가정소설에서는 이게 나올 거야 라고 했는데 그대로 나왔어요. 자, 처첩 간의 갈등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이때 당시 여자들이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즉 그렇기 때문에 모함을 하게 되고, 즉 이것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겉으로의 행동과 속의 의도가 서로 상반되는 어떤 행동과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시도 정확하게 아주 전형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내용이 아니나 다를까 바로 보기에 아예 활용이 돼버립니다. 대단하죠. 거의 뭐 예언 수준으로 예언을 해버렸는데, 예언 수준으로 예언을 해버렸다? 예언을 해버렸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된 것들을 만약에 몸에 익히고 있었다면 나올 게 나왔구나, 빠바바박 풀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풀어줬으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은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방식을 몰랐다면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 더, 고전 소설에선, 사실 모든 소설에서는 인물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다시 이것도 다 인물에 대한 얘기고요. 19번이요. 20번도 다 인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즉 여기서 사실 21번도 인물에 대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서술상의 특징 18번 하나 빼고는 다 인물의 성격, 인물의 행동의 뭐 원인, 아니면 인물의 의도,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결국 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물을 어떻게 체크해 놓고 그 인물이 어떤 의도로 행동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계속 파악하면서 우리가 읽으면 결국에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고전소설 평이하게 나왔다. 근데 21번이 보기 지문이었기 때문에 좀 까다로웠다. 21번이 까다로웠던 이유는 5번이 답인데, 자, 여기까진 맞아요. 여기까지는 적절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대립이란 단어 있죠? 자, 양부인과 상서가 서로 대립하는 장면은 없습니다. 까다로웠어요. 즉, 이 대립이 지시하는 대상이 누구냐? 즉, 뭐 예를 들면 주어가 누구냐? 요것들을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느냐 때문에 틀렸기 때문에, 만약에 틀렸다면요, 또는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 지문을 풀 때 이렇게 지시하는 바 아니면 선지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 계속해서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조금 치사하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갈래복합으로 갑니다. 자, 갈래복합 같은 경우에도 전형적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문학은 제대로 한번 공부해 놓으면 고3 때 추가적으로 더 열심히 공부를 안 해도 됩니다. 또는 재수, 삼수 할 때, N수 할 때요. 자, 그럼 갈래복합을 보면, 자, 사시가. 이것 때문에 제가 EBS 교재와 주제가 연계된다라고 파악하게 되었는데요. 자, 사시가는요, 황희정승이 이제 창작한 작품인데, 이거 우리 수트 교재에 강호사시가라는 작품이 실려 있었거든요. 이거랑 굉장히 가깝게 연결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수특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강호사시가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했었는데, 네, 강호사시가가 갈래복합에 수록이 되어 있네요. 근데 갈래복합에 있는 강호사시가가 수록이 된 게 아니라 그와 주제가 유사한 사시가라는 다른 작품이 출제가 된 거죠. 근데 결국에는 주제가 연계됐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자도사는 아예 연계되었으니까 뭐 굳이 뭐 주제가 연계되었다라고 볼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그 시절 우리들의 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 또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문학에서. 자, 보통 자연은 긍정이고 도시는 부정이다. 이 구도를 우리가 기억하자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밀들은요, 완전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를 들면 콘크리트 벽 완전 부정입니다. 이렇게 딱 정리해놓고 만약에 얘를 읽었으면 정말 어렵지 않게 이 갈래복합 문제 풀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좀 잘 안 되는 친구들이었다면 당연히 어려웠겠죠. 특히 26번이요. 아직도 26번 같은 문제들을 틀리는 친구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수업을 좀 많이 많이 들으면 오히려 그러면 커트라인이 올라가려나요? 네, 제 수업을 많이 들은 친구들 같은 경우 26번 같은 문제 안 틀리거든요. 그래서 26번 같은 문제를 맞추려면 제가 알려드린 이런 방법, 자연은 긍정이고 도시는 부정이다. 자, 이런 것들 몇 가지 더 있거든요. 버전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 저한테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늘 제가 강조한단 말이죠. 자, 그다음 27번. 자, 27번도 여기에 이제 2번이 답인데요. 자, 심리적 거리감이라는 문학적 개념을 몰라서 틀린 거예요. 자, 심리적 거리감이라는 건 대상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오, 똑같네요. 똑같아요. 자, 제가 자연은 긍정이고 도시는 부정이다 이랬죠? 근데 자, 여기서 가는 자연에 대한 노래니까요. 심리적 거리감 드러내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내용을 알고 외우고 그냥 심리적 거리감 나올 리가 없지 이렇게 딱 찍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도 틀리면 안 되는데 이것도 오답률이 생각보다 높아서 좀 안타까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소설입니다. 자, 현대소설은 이제 채만식의 미스터 방인데요. 요것도 이제 제가 나름대로 주제가 연계된다고 생각하고 이것도 제가 6월 모평 대비 수업을 학원에서 할 때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뭘 강조했냐면 현대소설은 결국에는 4개의 주제 안에서 나온다. 또는 시대 배경 안에서 나온다. 이걸 강조했었어요. 자, 일제강점이 있고 뭐 한국 전쟁이 있고 등등등 이렇게 해서 4가지가 있는데 일제강점 안에는 뭐 저항하는 사람도 나오고 수능하는 사람도 나오고 고통받는 사람도 나오고 기회주의자도 나온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기회주의자가 등장을 해버린 거예요. 미스터 방. 그래서 제가 그냥 예언을 또 해버렸다. 그래서 이 친구도 틀리면 안 되는데 물론 31번이 좀 까다로웠죠. 자, 31번은 저도 이제 풀면서 많이 헷갈렸어요. 근데 이제 5번이 답이 되잖아요. 자, 5번이 답이 되는 이유를 이제 한번 보면 여기 보기 있는 내용들 뭐 차근차근 이제 읽어보는데 여기서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백주사 가족의 몰락을 보여주는 사건들을 여기서 이 부분으로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백주사의 시선으로 일관되게 초점하여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편에 선 독자가 통쾌함을 느끼게 하고 있군이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보기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여러 인물들의 시선으로 초점하고 독자에게 그래서 현재감을 전해주고 백주사와 그의 가족이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그러면 다 적절한 거 아닌가? 라고 했는데 이제 2를 보겠습니다. 자, 집과 세간을 죄다 부수고의 주어는 누굴까요? 당연히 그 고통받은 사람들이겠죠? 근데 이제 다음 문장의 주제들을 보세요. 자, 빼앗기고 자, 백성들이 빼앗긴 겁니까? 자, 아니죠. 백주사가 빼앗긴 겁니다. 즉, 시선이 바뀌는 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선지를 디테일하게 내버렸구나. 일관되게 초점화가 틀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5번에 일관되게 초점한 것이 틀렸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려웠던 내용들 설명 다 했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제가 말씀드린 요것도 소설이기 때문에 인물을 얼마나 잘 파악했는가 요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현대시입니다. 현대시는 하하가 그 연기였기 때문에 이 작품은 예를 들면은 여기서 미개지 긍정, 발돋움의 흉내 부정 이렇게 해서 또 쫙쫙쫙쫙 풀어오면은 전혀 어려울 게 없는 문제였는데요. 여기도 또 늘 그렇듯 보기 문제에 이제 오답률이 높았습니다. 자, 그 이유는 여기서 이제 기영도의 작품이 조금 이해가 헷갈려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도 34번 맞춰줬어야 돼요. 왜? 1번 볼게요. 자, 미개지애로 가자라는 화자의 권유는 공동체의 터전을 확장하여 자, 공동체의 터전을 확장한다는 얘기는 일단 본문 여기 위에 없습니다. 없음. 물론 헷갈렸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이죠. 세부적인 내용을 물어봤고 사실 본래의 평가원의 기조에 따르면 긍정과 부정인 내용을 엮어서 긍정인 앞에 있는 내용과 부정인 뒤에 있는 설명을 연결해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를 만들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선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용이 정확하게
알맞지 않아서 그게 틀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려웠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나머지 애들이 따따따따 맞는 거를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나머지 애들이 맞다고 생각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전문가라는 요 작품을 이해를 못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 작품에 대한 해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후에 디테일한 문제 해설에서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공통 과목에 대한 제 총평을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쭉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따라오시면 문학은 진짜로 난이도는 평이했고 EBS 교재와 주제가 연계되었고 그 대신에 보기 읽기가 조금 까다로워졌구나. 그 이유는 비문학이 어려워져서였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선택 과목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는 화작부터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화작을 선택하신 분들은 그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엄매를 선택하신 부분은 넘어가서 제가 엄매를 설명할 때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화작으로 갈게요. 자, 화작. 솔직히 말씀드릴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난이도가 평이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릴 내용이 별로 없고 문제 유형도 엄청 뭐 달라지거나 새로울 거는 없었어요. 그나마 이제 우리 친구들이 좀 어려워할 만한 거는 뭐 준 언어적 표현이 나왔다는 거 정도? 근데 준 언어는 우리가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다른 이름으로는 반 언어적 표현이라고도 하는데 예를 들면은 말할 때 같이 나오는 표현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36번은 자료 활용하는 거, 37번은 그걸 듣고 느낀 점들 얘기하는 거 그대로 우리 유형대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 같은 경우에는 가나 나와서 화법과 작문이 연계된 거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쭉쭉쭉 내용 나오는데 그나마 여기서 이제 제가 좀 강조를 할 만한 내용은 이런 거네요. 이런 거 42번 같은 거. 근데 42번도 정답률이 그렇게 낮지 않았어요. 이것도 정답률이 높게 다들 잘 맞춰줬고 요거는 이제 본문 내용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검 결과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좀 까다로울 수 있으나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점검을 잘 했느냐 못 했느냐까지 이중적으로 평가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42번이 쉽게 나오는 터라 여기 지금 현재 시험지에서는 그래서 점검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자체를 평가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았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43에서 45번 지문으로 갈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제가 좀 강조할 만한 내용은 43번 문제였습니다. 화작에서 그나마 제일 어려웠던 거는 지금 제가 여기도 써놨죠? 43번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적어놨는데 왜냐하면 일단 여기 이 통념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여기서 이제 답이 3번이 되는데요. 자, 주장에 대해 예상되는 반론을 반박하였다. 자, 이 부분을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해야지만 풀 수가 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을 이해해야지 풀 수 있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본문 가볼게요. 자, 여기에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여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프로그램 확대 실시는 필요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한계가 있다. 이렇게 됐고요. 제가 이제 문제 풀 때 요령을 하나 알려드리는 게 있습니다. 본문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선지에도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걘 절대 정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과 똑같은 단어 나오면 걘 적절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적절하지 않은 문제에서 그러면은 똑같은 단어가 나왔다? 그럼 걔 찍어주면 되죠. 그래서 4번을 찍고 틀리는 친구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싶었고 또는 2번을 찍고 틀리는 친구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보통 이런 적절한 문제 나오면은 보통 적절하지 않은 것보다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문단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그게 반론이었고 반박도 잘했구나 라는 걸 내용 이해를 통해서 맞출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이 좀 어려웠을 것 같고 그거 말고는 44번도 자료 활용이었는데 별로 어렵지 않았고요. 45번 문제는 근데 실수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 내용을 꼭 꼼꼼하게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원래 내가 2번 읽는 스타일이다 그럼 3번 읽고요. 내가 한 번 읽는 스타일이다 그럼 2번 읽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A를 보기로 고친 건지 보기를 A로 고친 건지 요거 헷갈려가지고 틀리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난 안 그래 이렇게 하는 친구들 있죠. 수능에서 긴장돼가지고 실수해서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평상시에 내가 아니다. 수능에선 난 긴장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걸 늘 머릿속에 새겨놓고 이런 내용들 잘 체크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자, 됐습니다. 화작에 대한 총평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엄매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엄매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자, 일단은 우리 앞선 5문제가 문법 문제죠. 근데 제가 엄매를 풀면서 엄매 난이도가 꽤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자, 보기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일단 35번 자, 보기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답이 3번인데 자, 반만 있어 해서 반만을 듣고 반만으로 알았다면 이게 아니죠. 우리는 이걸 통해서 머릿속에서 밥만이라는 글자를 떠올리죠. 이거 여기 요 내용입니다. 국밥으로 복원되기 때문이다. 요 내용을 적용할 수 있어야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문법 개념을 외운다고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총평에 적어놨습니다. 자, 문법 개념 이해를 넘어선 지문 이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적어놨기 때문에 뭐 이건 늘 그렇지만 지문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지문을 안 읽고 푸는 친구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문을 꼼꼼하게 읽어주고 그 지문과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를 잘 파악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의 위치에서 요거는 사실 의문의 변동 문제가 아니라 의문의 변동 플러스 형태소와 형태소가 만나는 경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했고요. 요것도 그래서 쉽지 않았습니다. 자, 형태소와 형태소가 만나는 경계, 즉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답이 2번이었는데 자, 앞일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앞 1 여기서 앞에 니은 첨가 돼가지고 이 뒤에 있는 요 글자가 앞에 있는 애 그 받침에 영향을 주죠. 즉 다시 크게 쓸게요. 앞 닐에서 뒤에 있는 글자가 앞에 영향을 주죠. 즉 형태소와 형태소 경계에서 영향을 서로 넘어가면서 주기 때문에 A가 적절해지는 거 요거까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줘야 돼서 알고 있어야 되는 정보량이 많았습니다. 이거는 문법을 진짜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친구들이 아닌 이상 쉽지 않았겠구나. 이건 그냥 의문의 변동을 알아서만 이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엄매 난이도가 상당하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 37번 마찬가지로 이것도 자 이거는 1번이 답이 되는데요. 자 어휘적 수단으로 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계속 눈을 씻고 여러 번 봤습니다. 밑줄이 쳐져 있는 부분이 여기지 여기가 아니지. 자, 어휘적 수단으로 높인 거 맞아요. 언제요? 현대 국어에서는요. 근데 과거 즉 중세 국어에서는 어휘적 수단이 아니라 여기 위에 써 있는 것에서는 객체 높임의 조사가 사용된 거기 때문에 즉 2번이 사용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얘가 연결되고 즉 그래서 밑줄 친 게 이 위에가 맞지? 제가 여러 번 확인을 한 겁니다. 즉 이것도 계속 맥락이 비슷해요. 선지가 지시하는 대상이 정확하게 뭔지를 잘 파악하고 문제를 풀었어야 돼서 제가 여기 뒤에도 적어놨죠. 다시 개념 이해를 넘어선 지문 이해 플러스 여기까지 해주면 좋겠네요. 선택지를 얼마나 잘 이해하는가. 요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제도 쉽지 않았고요. 그 다음 38번 전 개인적으로 이것도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많은 친구들이 잘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우리 문법 내용 잘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자, 39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39번 문제 좀 까다로웠는데 왜냐하면 여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각각 잘 적용하는 문제였는데요. 여기서 이 적용하다가 좀 헷갈리는 문제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헷갈리는 이유들은 제가 이것도 차분하게 요 문제를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체로 넘어갑니다. 자, 매체는 평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매체 난이도는 평이했다라고 적어놨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매체 문제가 나오지만 여기서 중간에 문법 문제가 나온다는 점. 그래서 언어와 매체에서 이 매체 부분에 매체만 나오진 않습니다. 이거는 꽤 몇 번 이런 문제를 제가 발견했었기 때문에 요걸 보고 이제 낯설게 여기시면 안 되고요. 여지없이 이 문제가 나오면은 원래 매체들 정답률이 다 높다가 갑자기 41분 빡 떨어집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이제 전국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문법을 잘 못하는구나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고요. 자, 요거는 그리고 동시에 제가 1번 선지를 좀 고민했어요. 왜냐하면은 이따를 사용해서 지속적으로 진행된까지 맞았거든요. 근데 여기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 선지가 정확하게 지시하는 대상이 뭔지를 잘 파악하고 풀었어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출제 기조가 계속해서 이 선지가 지시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확하게 내용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출제된다는 점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요 매체 내용, 요거는 아주 상쾌했어요. 상쾌했다는 거는 쉬웠다는 얘기고요. 요거는 다들 잘 맞췄을 거라 생각하고, 이번에 6월 모고 총평을 마치도록 할 건데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쭉 여기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우리가 9월 모고 수능을 대비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자, 첫 번째입니다. 글을 정확하게 읽어 나가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읽어 나가는 연습이요. 근데 여기엔 플러스 뭐까지 해줘야 되냐면 독해력 플러스, 독해력 같은 말이죠 뭐, 어휘력. 너무 중요해요. 어휘력. 자, 근데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요즘 친구들 어휘력이 너무 떨어진다, 뭐 이런 뭐 뉴스도 나오고 이런 반응들도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휘력이라는 건 또 인생을 살다 보면은 향상이 되는 거 플러스 또 그 세대에 맞게 많이 쓰는 어휘들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어휘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시험에 출제되는 그 어휘들을 실제 언어에서 많이 사용을 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인데요.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그 단어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험에서는 활용되는 어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하게도 우리가 주의해서 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어휘력을 높이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EBS 연계 교재를 중심으로 주제를 정확하게 우리가 뭐 할 수 있으면 암기하고요. 안 되면 이해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연습을 해줘야 된다는 점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3, 4번은 뭐 따로 말씀 안 드리고, 화작이나 엄매 같은 경우에도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 당연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훈련이다. 이렇게 이번 6월 모고 총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문제를 풀면서 이 문제 너무 어려웠다, 앞으로 이렇게 대비를 어떻게 하면은 되겠다, 아니면은 이렇게 대비하는 게 맞냐라는 질문들이 있으면 댓글로 빡빡빡 달아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코멘트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빠르게 달아드리면서 공부법에 대한 좀 조언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